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전에 알아두면 좋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0년마다 금융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13년 전 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 부동산과 주식이 완전 폭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 영상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되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위기를 돌아보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왜 발생을 했을까? 이걸 아시는 게 오늘 영상의 주요 목표인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ABS라는 금융상품 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로 CDS라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ABS라는 금융상품은요, 영어로 Asset Backed Security의 앞자를 딴 용어인데요.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산 기반 증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 기반 증권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채권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용어를 모르셔도 대충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자를 내게 되겠죠? 1년 이자, 2년 이자, 3년차 이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를 받게 되십니다. 아니면 오피스텔에서 주거를 하신다고 하셔도 시간이 지날수록 월세라는 개념의 이자를 매년 내시게 되겠죠. ABS라는 거는요, 이 이자와 월세, 즉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이 권리를 포기하고 한 방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A, 내가 있고요. 은행이 있다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승인해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겠죠. 그러면 나는 은행에게 매월 이자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이 ABS라는 거는요, 이 은행, 나의 원리금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게 되는데요. ABS를 발행해서 내 대출 채권을 쪼개서 투자자 A에게 판매하고요. 투자자 B에게 판매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를 함으로 해서 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한 방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걸 이 ABS라고 말을 합니다. 은행이 ABS를 발행해서 투자자 A와 투자자 B에게 판매를 모두 마치게 되면요. 나는 은행 이자를 매월 은행에 지급하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요. 투자자 A와 B에게 매월 이자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 이런 걸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이 ABS라는 금융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CDS란 무엇인가? CDS란 무엇인가 하면요. 만약에 혹시 내가 대출을 이렇게 갚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오게 되면 투자자 A는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겠죠. ABS를 발행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이 이자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투자자 A는 나의 원금의 반토막과 이자의 반토막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원금을 손실할 위험을 대비해서 이 투자자 A는 일종의 보험회사에게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CDS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CDS라는 거는 영어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말로 풀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신용, 부도, 교환이라는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DS라는 거는요,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는 파생 금융 상품인데요. 이 CDS라는 게 2008년 미국의 주식을 폭락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CDS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ABS를 구매한 투자자들이 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이렇게 끊길 경우를 대비해서 투자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보험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수수료를 지급하면
투자은행이 이 직장인 A가 파산을 이렇게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이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파생 금융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어 약자로 설명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보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차근차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ABS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ABS에서 이 S 부분을 모기지로 이렇게 바꾸면 모기지 기반 증권이라는 말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게 MBS고요. 이 모기지라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기반한 채권, ABS랑 똑같지만 그냥 말만 바뀐 걸 MBS다라고 말하고요. CDO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ABS랑 거의 비슷한 건데요. CDO는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는 말입니다. 이 CDO는 ABS 플러스 MBS를 이렇게 이제 묶으면 요게 CDO가 되는 거고요. 이 CDO라는 걸 이해하기 힘드신다면 그냥 ABS, 자산을 한 방에 현금화하기 위한 증권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복잡한 금융상품들 ABS, MBS, CDO를 가지고 미국이 어떤 일을 펼쳤길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냐, 이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은행이 있고요. 고객 A, 고객 B, 고객 C, 고객 D들이 대출을 이렇게 해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겠죠. 이 수많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받은 채권, 대출 채권을 가지고 은행이 ABS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ABS, MBS, CDO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CDO, ABS, MBS를 발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발행된 금융상품, 이렇게 발행된 파생 금융상품을 투자은행들이 사게 되는데요. 투자은행 1과 투자은행 2들이 이렇게 사게 됩니다. 대출 채권을 쪼개서 CDO, ABS, MBS로 만들고요. 이걸 다시 투자은행 1과 투자은행 2가 산 다음에요. 은행 A가 발행한 파생상품, 은행 A가 발행한 CDO와 ABS, MBS를 가지고 투자은행 1이 또 CDO1과 CDO2를 만들게 됩니다. 이 CDO1과 CDO2를 또 누구한테 파냐? 당연히 은행 A와 투자은행 2에게 판매하게 되고요. 또다시 파생된 금융상품을 가지고 은행 A는 또 CDO3과 CDO4, CDO5를 만들게 됩니다. CDO3, 4, 5를 또다시 투자은행 2가 구매를 하게 되고요. 또다시 투자은행 2는 또다시 CDO 6, 7, 8, 9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 금융상품 CDO를 발행하는 이런 구조로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늘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CDO, CDO1이든 CDO2든 CDO3이든 CDO4든 CDO5든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고객들의 대출자들의 신용에 기반한 금융상품인데 이 대출자들의 신용이 맛이 가게 되면 이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은행 A는 고객들의 신용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미국 은행들은 대출자들의 신용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프라임, 우량 등급이고요. 두 번째가 얼터네이티브 A, 보통 등급이고요.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서브 프라임 등급, 비우량 등급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DO라는 걸 발행을 하려다 보니까 고객의 신용이 높아야 CDO를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라임으로만 묶어서 CDO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프라임에다가 서브 프라임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프라임일까? 아니면 서브 프라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프라임에다 서브 프라임을 섞으면 최소한 프라임은 안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보증회사들, 페니메나, 프레디 맥이나 신용평가사들, S&P나 무디스가 마법을 요렇게 이제 기운을 넣어주면 이게
프라임으로 변하는 마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는 신용 팽창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닌자라는 대출도 생성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은행들은 직장인들의 신용, 대출자들의 신용을 프라임과 얼터네이티브 A와 서브 프라임으로 나눠서 대출을 심사해 주게 되었고요. 이런 대출 채권을 기반해서 파생 상품 ABS나 CDO를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프라임에다가 서브 프라임을 섞어도 이게 프라임이라면 페니메와 프레디맥, S&P나 무디스의 기운을 받아서 이 두 개를 섞어도 프라임 등급의 CDO를 발행할 수 있다면 닌자, 노 인컴, 노 잡, 노 에셋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 다음에 이걸 프라임 등급과 섞어도 CDO를 발행할 땐 프라임 등급의 매우 높은 가격의 금융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소득도 없고 잡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서 집을 사주게 하려면 당연히 LTV라는 게 100%가 되어야 이 닌자라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 때문에 기존에 미국의 LTV가 70%였는데 LTV가 100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는 일본 거품 경제와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미국 부동산 경기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 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지만 LTV가 100%라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발행한 파생 상품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미국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당연히 닌자 대출, LTV 100%인 대출은 상환이 안 되겠죠? 이게 딱 2007년도인데요. 이 주택 가격이 꺾이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바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꺾이면서 부동산이 침체가 되게 됐는데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오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CDS라는 금융 파생 상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CDS는 은행이 발행한 CDO를, ABS를, MBS를 사고 팔 때 이 과정 전체에서 주고받는 일종의 보험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 고객들의 신용에 기반한 고객 A가 날아가고 고객 B가 날아가서 이 고객 A와 B의 신용으로 발행된 파생 상품들 ABS1과 MBS1이 무너져도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CDS라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200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2007년도에도 우리는 CDS가 있으니까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A가 이렇게 파산을 해도 CDS라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 A가 파산한 원금과 이자를 이 투자은행이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계속 보여드리는 이 표에서 고객 A와 고객 B가 날아가도 CDO와 CDO1과 CDO2가 날아가도 이 ABS와 MBS는 살아있으니까 요것만 보상을 해주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 최고점 2007년 1월에도 주가는 계속 올라서 2007년 10월에 최고점을 경신하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도 주가는 오르는 이런 상황이 2007년 미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얘기였죠. 그런데 이 고객 A와 고객 B만 날아간 게 아니라 C와 D, 나머지 고객들도 다 파산을 하게 되면 이 CDO, ABS, MBS, CDO1, CDO2, CDO3, 4, 5, 6, 7 이게 완전히 다 날아가면서 이 CDS를 갖고 있는 투자은행들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08
2008년도고요. 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사가 망해서 보험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 투자은행들이 망하게 되는 사태가 2008년도 금융위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원흉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부도 교환을 많이 들고 있던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베어 스턴스나 메릴 린치나 리먼 브라더스나 AIG인데요. CDS를 많이 갖고 있던 이런 투자은행들이 2008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족족 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 주식이 반토막되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다우존스 지수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딱 이 지점, 2008년 3월에 CDS를 가지고 있는 투자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CDS 투자은행이 파산하는 2008년 3월부터 딱 1년까지 2009년 3월 9일까지 주가가 이렇게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빠지게 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본 자산 거품 붕괴는 이런 구조를 띱니다. 1990년 주식이 하락하고요. 1992년 부동산이 하락하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요. 미국 자산 거품 붕괴는 2007년 부동산이 하락을 하고요. 1년 뒤인 2008년에 주식이 하락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미국의 자산 가격 거품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일본은 주식이 먼저 그 다음에 부동산, 미국은 부동산이 먼저 그 다음에 주식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즉 자산 거품 붕괴는 항상 붕괴 전 조짐을 보인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거고요. 2007년 1월에 주택가격이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때만 위기를 잘 알아차리고 내 자산을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시기에서 나의 돈을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위기의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식을 사는데 나의 돈과 자산을 투자를 했다면 2008년도에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순간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엄청난 손해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겠죠. 자산 거품 붕괴는 붕괴 전 조짐을 보인다. 부동산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든지 주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떨어지든지 이렇게 붕괴 전 조짐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산 거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산 거품이 있다면 자산 거품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2000년에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2000년에 부동산이 떨어질지 아니면 부동산이 먼저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질지 이건 당연히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일본 거품 경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위기의 조짐을 빨리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의 소중한 돈과 자산을 보호하는 첫 번째 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왜 13년도 더 지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요즘 들어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B2에 대출을 걸어 잠근다. B2 개미가 늘어나고 있다. 대출 위험 거래 일단 중단한다. 리스크 차단을 한다. 증권사가 빚 짊어진 동학개미 행렬 증권사들이 대출을 중단했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신용대출은 어떻게 보면 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ABS랑 구조는 다르지만 ABS랑 약간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파생 상품도 없고요. 또 위험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렇게 주식은 폭락하지 않겠지만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자금 운용을 어쩌면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질지, 부동산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거품 경제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뒤돌아보고 이런 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시기가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오늘 영상의 결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신다면요. 모든 자산 거품 붕괴는 항상 붕괴 전에 사전 경고를 보낸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사전 경고는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던지 아니면 이게 바뀌어서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지던지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위험 시그널이 나오면 주식을 빨리 파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들이 보험이라는 걸 들어도 내가 아무리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보험회사 자체, 즉 미국으로 따지면 CDS를 들어놔도 CDS를 보증해 주어야 하는 투자은행들, 보험사가 한 방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빚내서 주식을 하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 가 한 번에 망하게 되면 엄청난 금융위기, 당연히 이 빚보다 훨씬 큰 빚을 내가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우존스 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장 투자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구간은 당연히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 구간은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빚을 내지 말아야 된다. 빚을 내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빚을 굳이 내고 싶다면 1번과 2번 중에 언제 빚을 내야 될까요? 모든 분들이 이쯤에서 빚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구간을 알아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 구간에서 빚을 낸다면 어느 구간에서 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다 2번에서 빚을 냅니다. 그런데 이 2번 구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 빚은 절대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1번 구간에 빚을 여러 번 내서 주식을 사 모으면 이 2번 구간에서 쭉 올라갈 때 나의 자산은 급증하게 된다. 1번 구간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다음에 2번 구간에 존버를 하는 게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의 투자 성공 스토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1번 구간인지 2번 구간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